일반적으로 이제 전세금을 빌려서 전세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금을 빌리면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한테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제가 받죠. 반환을 받죠. 계획이 네. 명백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받으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명백하죠. 그냥 또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반환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들이 반환할 생각이 없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부모님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2억은 이제 내 거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1억의 자금을 모았어 예금에. 그럼 나는 3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나 1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증여의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느냐로 가는 거거든요. 안 보면 망한다. 다솔 세무 TV 안녕하세요. 역시 변함없는 김윤욱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도 역시 변함없는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 안원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앞에 소개하는 게 제일 길어.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모 자식 간의 차용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게 아직도 남아있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거 하나 궁금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2억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2억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한 이유가 부모 자식 간에 뭐 무이자도 좋고 그냥 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질 때 2억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상한선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아 맞아요? 맞는 말인데 2억을 계속 얘기하길래 네, 2억을 왜 계속 강조했냐면 네. 저희가 세법적으로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네. 저리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세법이 상한선이. 무조건 과세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하한선, 일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는데 그 과세가 저희가 세법 규정에는 1천만 원 미만은 과세를 제외하기로 한다. 이렇게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미만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 몇 프로라 했죠? 4.6%. 그러면 2억 원을 심플하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920만 원이 나와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따져서 1,000만 원을 굳이 꽉 채우겠다 하면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뭐 저희가 2억 1,700만 원을 빌려주는 건 좀 뭔가 애매한 숫자니까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예요. 네, 저희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플하게 얘기할 때 2억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네,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라서 무상으로 빌려줬지만 그 1년 단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라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과세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근데 저희가 앞 시간에 배운 거랑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어떤 걸 봐야 되냐? 네. 증여를 오해받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에 대한 입증을 저희가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했어요. 이자밖에 없다 방금. 근데 이자인데 여기서 이자를 안 주고받고 하면 자, 안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차용증 해서 그 날짜로 해놓고 2억을 넘길 때도 차용금이라고 박아놓고 했으니까 나는 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과세관청에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요. 물론 이자를 안 주고받으면 부인됩니다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차용사실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탄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등장하는 거 원금 상환 능력이에요. 네. 24살짜리가 2억 원을 아버지께 빌리면서 3년 뒤, 5년 뒤 안에 갚을 수 있는가,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안 주고 받았다. 그래놓고 나는 원금 2억 갚으려고 그럼 했다. 이거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누구나. 과세관청에서도 네. 이거는 증여 사실을 부인하고 차용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자는 줘라. 주고받는 게 낫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그러면 어차피 안 받아도 되는데 이자를 10,000원만 주고받으면 안 되나요? 이자를 10,000원으로 매달 자동이체 걸어서 이자라고 해서 매달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네. 문제 없습니다. 10,000원이어도 상관없고 20,000원이어도 상관없고 24세 청년이니까 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세적으로. 소액일 때는 네. 뭐 소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우리가 2억일 땐 예를 들었지만 제가 만약에 4억을 빌린다고 합시다. 네. 4억을 빌릴 때 그러면 변호사님 4.6%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얼마까지 이자율을 주고받아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4.6%는 법정 이자인데 네, 법정 이자인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맞습니다. 4억 원을 빌린다고 하면 네. 4.6%라면 이자가 얼마냐? 1,84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1,840만 원. 네. 1년에. 그럼 1,840만 원을 원래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어쨌든 싸게 빌리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1,000만 원을 빼볼게요. 네. 그러면 이자를 840만 840만 원씩은 네.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840만 원 나누기 4억을 하면 네. 이자가 몇 프로가 나오냐? 2.1%가 나와요. 즉 이자를 2.1% 또는 2.2%를 주고받으면 제가 받은 이자와
적정 이자인 4.6%와의 차이가 문제가 안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리로 빌리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면 4억 원을 빌릴 때는 무상은 안 되고 2.1%, 2.2%까지는 주고 받으셔야 적정선이다. 네, 적게 받은 게 1,000만 원 미만이 돼서 적게 받은 것만큼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자를 진짜 못 줍니다 라고 하면은 4억 원에 대해서 4.6%, 아까 본 것처럼 1,840만 원이 증여로 모아서 증여세가 과세되거든요. 여기서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변호사님 1,000만 원 안 빼주나요? 그렇지. 아니 아까 1,000만 원까지는 문제 없다면서요. 그럼 1,000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가끔 그러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1,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의 저리로 빌려줄 때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빼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40만 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00만 원을 꾸준히 우리가 증여세 과세를 안 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내는 게 낫다. 네, 적게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적게 빌려주는 그 낮은 이자율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서 꾸준히 어쨌든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누리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세금 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그 정도는 인정해 줄게라는 부분인 거지, 그거를 안 해줬다고 해서 왜 안 해줬어요라고 트집을 이쪽에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니 양보해 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지. 양보를 그 다음에 안 했다고 해서 너 지난번에 양보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차용 거래가 대부분 목적이 말이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뭐 2억이나 3억 이렇게 거금이 오가는 이유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목돈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보통 이제 보통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 할 때가 가장 크거든요. 물론 주택을 취득할 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권에서 2, 3억으로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사는 거를 취득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갭 투자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거고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전세금을 뭐 대출을 하거나 뭐 월세로 사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금을 빌려서 전세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은 다른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금을 빌리면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한테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제가 반환을 계획이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받으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명백하죠. 부모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네, 27살이건 30살이건 내가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받아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에서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아까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2억 원에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보증금 내가 3, 4억 대줄 때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집 사는 거 그 임차 좀 도와주는데 그것도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나요? 아, 너무 비인간적인데 부모 자식 간에. 아니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건데 돌려받을 거죠. 확실한 이건 상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세라는 거는 뭐 이동하거나 나중에는 뭐 다른 계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좀 안 줘도 되지 않나?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으면 또 이게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는 워낙 소액이고 또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안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고 또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그러면 부모님한테 빌린 걸로 전세 보증금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자에 대해서 안 주고받아도 된다면 제가 모은 돈으로는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구분을 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을 땐 삼고 넘어갈 땐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케이스죠. 전세보증금은 부모님한테 그대로 받아서 넣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굴려서 주식을 뭔가 딴 거라고. 네, 다른 거라고. 그러면서 무상으로 빌려준 거는 아들 집 해준 거라서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피 목적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과세관청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결론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봤을 때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적용하겠죠. 자, 아무튼 전세 계약 명의를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단순하게. 왜냐면은 한 5억이야 이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근데 내가 또 딱히 이거를 이자를 내기에는 또 감당하기가 좀 커. 아까 보니까 5억이면 더 커지잖아요. 이자가 4.6%로 따졌을 때. 그런 경우에 이 전세 보증금을 이분한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내면서도 그 명의를
부모님이 직접 해주는 걸로. 네. 나는 그냥 얹혀 사는 거죠, 여기.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더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녀 명의로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네. 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5억을 보통 어머니가 임대인한테 바로 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쏜 다음에 아들이 임대인한테 쏘겠죠. 그렇죠. 어쨌든 거래 형태를 봤을 때 전세보증금이 어머니 발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계약자 명의가 저잖아요.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가 환급받냐? 계약자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전세보증금 5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5억이라는 전세보증금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문제가 되지 않고자 어머니가 계약자를 해요. 그럼 전세보증금 5억 누가 돌려받아요? 계약자의 어머니가 돌려받겠죠. 그럼 네. 지금 여기서 아들은 이 전세보증과 관련돼서 어떠한 법률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계약한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얹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5억 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자녀한테 빌려줬다라던가 5억 원을 아들한테 전세보증금을 증여했다라거나 볼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려받으니까. 근데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원래 부모님이 살아야 될 집을 네. 아들이 지금 전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짜로 네.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또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라고 해서 그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부동산 시가의 100분의 1하는 증여 과세가액을 계산을 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느냐? 이게 또 네. 현실성을 따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전세 얻어놨고 그 집에 아들이 살았는데 그걸 누가 가서 눈으로 보지 않느나. 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주민등록에서 전입을 시켜놓는다던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경우를 사실 개인적으로 세무조사하면서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이런 전세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 자녀들이 살 때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어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라는 네. 건 이론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을 많이 하면서도 제가 많이 못 본 케이스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정도로 무언가 많이 그 과액이 엄청 높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하다가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네. 근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느낍니다. 텍스웹. 정말 세금은 거미줄처럼 촘촘하네. 네. 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맞아요. 뭔가를 다 장치를 해놨어요. 맞습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세금은 철저하다. 네.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자, 전세 보증금을 일단은 빌렸어.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았어요. 네. 근데 한 4년 살면서 남의 집에 못 살겠어, 나 정말. 도저히 임대인이 너무해. 엄마,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나 내 집 살 거야. 해가지고 자기 집을 좀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4년 동안 뭐 해서 아무튼 집을 사게 됐어요. 근데 그 경우에 돈이 좀 모자라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또 손을 벌려요.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 요걸 빼다가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내 사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섞어가지고 물타기해서 집을 샀어. 설명이 너무 길었나? 길지 않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쭉 말씀 주셨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반환하려고 했는데 라고 응.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아들들이 반환할 생각이 반환할 없지? 생각이 없어요.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지만 반환할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 전세해줄 때 아니, 부모님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2억은 이제 난 내 거고 아. 이제 여기서 내가 돈 차곡차곡 모아서 1억의 자금을 모았어 예금에. 그럼 나는 3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나 1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본 적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인의 어떤 인지상정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마인드야. 전세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녀가 3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취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예. 이런 거 쓸 때 예금 3억 이렇게 적고 나는 3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증금 반환 받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연 4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금이 3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2억이 보증금 반환된 거 들어온 거니까. 4천만 원이면 4, 46. 하나도 안 쓰고 모아봐야 1억 6천이네. 4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세 안청이 당연히 3억이라는 예금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소명하라 그러면은 나 이거 2억 전세 보증금 반환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보증금 반환을 내 돈 반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증여의 문제가 증여의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느냐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취득할 때냐 아니면 전세 빌려줄 보증금을 때 반환 받을 때냐. 반환 받을 때냐 아니면 전세금을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냐 시기가 지금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경우가 두 가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안 변호사가 전세금 빌린 거 대비 잘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세금을 차용한 걸로 해서 차용증도 써놓고 이자도 냈다. 이자도 꾸준히 주고 왔다가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상환을 안 하고 부모님 내가 아파트 취득안 썼다. 그러면 가장 시기를 늦추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내가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차용증에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변제하기로 한다라든가 이런 거 저에 적어놨는데 반환을 안 했잖아요. 그럼 변제 시기를 가장 늦추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채무를 면제했다라고 해서 그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증여세가 그나마 적어지겠죠. 가산세가 정확히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도 안 냈다. 안 내놨다. 처음부터 과세를 하는군요. 그때부터 애초에 차용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때가 바로 증여 시기로 보면은 저희가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돌아오는 시기라면 그나마 무신고 가산세 20%가 안 붙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서시 가산세가 연 10% 또는 연 8%가 붙으면 4년 5년이 지나버리면 납부불성실만 해도 48에 32, 32%입니다. 그러면은 가산세만 50%예요.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승전 깔때기야 모든 게 다.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차용했다는 것도 잘 써놓고 이자도 잘 내고 해서 소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기승전 소명이네. 네, 소명입니다. 다 모든 과정이 소명, 과세관청이 나중에 문제를 삼을 때 내가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 이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차용해간 아들이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원천 징수라든지 또는 소득세 신고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오.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의 양쪽의 의무가 있는데 자, 원천징수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줄 네, 때도 네.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렇죠. 14% 지방세까지 해서 15.4%를 띄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 같은 거 할 때 이자 하면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를 하더라도 원천징수 15.4% 때문에 떼고 나머지를 주죠. 네, 떼고 나머지를 준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즉 저는 돈을 빌려주는 걸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부모님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영업, 네. 영업이 아닌 형태로 대금을 빌려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원천 징수를 몇 프로로 하라고 돼 있냐면 25%로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써요? 나 지금 순간 나 지금 완전 반대된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어차피 준 거 영업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니 그래 과세는 싸게 뭐한 하라. 10% 이런 생각했는데 25%라뇨? 25%의 지방세까지면 27.5%를 원천 징수해야 돼요. 진짜. 아들이 줄 때. 와 이게 비영업적인 부분이 영업적인 부분보다 세네. 셉니다. 아니, 나는 이게 영업으로 안 한 거기라서 싼 건 줄 알았어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하시죠. 네. 뭐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잡히잖아요. 잡힐 확률이 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영업적 아버지가 돈 빌려주고 나서 이자 받을 때 소득세 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안 해요. 그러면 누락될 확률이 많으니까 야 너가 원천 징수 잘해서 납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이자 아까 우리 지난번에 10,000원 주라 했잖아요. 10,000원. 그러면 27.5%. 해봐야. 그러면 지금 2,700원, 2,750원의 원천 그렇게 징수하고 따지니까 또 얼마 안 되네. 2,750원 떼볼게요. 그러면 7,250원을 이자라고 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2,750원 원천 징수한 건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고 내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다음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실제로 많이 안 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이거는 그냥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입장에서 예. 야 너 이자 10,000원 주기로 야, 하냐? 너. 근데 왜 7,250원 입금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 원천세 원천 징수했는데요. 그러면 세금 냈어요. 27%.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여기서 무슨 빵 터지네. 당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원천 징수를 애매하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10,000원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누락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준비를 안 했고 원천 징수 안 한 상황에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저희가 이거를 차용이라고 소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안는 소득세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좀 일률적이라고 이걸 말씀드리기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 삼을 수 있죠. 나중에 그런 여지는 있다라는 게 원론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10,000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지만 이게 단위가 커지면 또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질 수 있는 거죠. 예, 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생각 말했지만 사실은 또 저희가 가산세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항상 그때 했어야 됐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등장을 하니까 안 변호사가 이거 안 걸릴 수도 있고 추징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고받지 말까? 원천 징수하지 말까? 소득세 신고하지 말까? 라는 고민이 되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이 문제 삼으면서 소득세 추징을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에다가 지금 거기다가 납부불성시 가산세까지 붙이면 가산세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명이 부릅니다.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 오늘 소명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 네, 중요한 키워드. 이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세무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외에도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좋은 고급 인포메이션이 많이 퍼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